안녕하세요. 결혼 6년 만에 이혼한 38살 주부입니다. 4살짜리 아이 혼자 키우느라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남편이라는 그늘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 이혼 결심하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결혼해서 아니다 싶은 거 아이 하나 보고 참고 참았는데 이혼한 지금은 참고 산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하나같이 저 휘두르고 마음대로 하려는 거 알면서도 말입니다. 살면서 매일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처럼 싸우기도 했지만 또 화해하고 그냥 살았기에 다들 일이 사든 건가 보다 하고 포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막무가내 시모가 집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 그동안 당하고 산 거 다 갚아주고 시원하게 이혼했네요. 여자한테는 친정도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새삼 해봅니다. 내 뒤로 든든한 친정이 있으면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도 여자를 함부로 무시 못하거든요. 여자가 비빌 언덕이 없어지면 남편이 든든한 언덕이 되어줘야 하는 건데 되먹지 못한 시집 식구들 만나면 여자를 함부로 무시하고 휘두르고 자기 소유물인 양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제 시모가 그랬습니다. 제 전 시모는 아들 것도 제 것, 며느리 것도 제 것. 한마디로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식들은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재산까지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환장할 노릇은 남편까지 자기 엄마 그늘에서 못 벗어나서는 자기 가정만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저는 친정 아빠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습니다. 요즘같이 살기 힘든데 자랑하는 것 같아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부동산과 현금 재산이 일 안 하고 살아도 될 만큼 있어요. 친정엄마가 암으로 저 대학 때 돌아가시고 나서 딸 하나 시집 잘 보내시겠다고 저에게 신경 많이 써주셨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한다고 할 때 엄청 서운해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아빠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아셨지만 막상 결혼한다 하니 마음이 복잡하셨던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한창인데 결혼하려고? 좀 더 있다가지 그러냐? 어?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봐야 좋은 사람도 가리는 법인데. 아빠, 나 벌써 30이 넘었어요. 지금 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노처녀로 늙어 죽을걸? 그런 걱정을 왜 하니? 너 같은 애 없어서 난리일 거다. 아빠가 좋은 총각 선자리도 좀 알아보고 해줬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빨리 시집 간다고 하니 아빠가 너무 서운해서 그래. 아빠는 남자친구를 실제로 보시고 나서는 곱상한 얼굴에 새님 같아 걱정이라고는 하셨지만 크게 반대는 안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남 일녀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시누이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요. 첫째 아주버님은 결혼해서 초등학생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안 계셨고 남자친구는 아버지나 남자친구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빠 재력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과 연애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자기 엄마는 아들이 장가가서 사위 대접 제대로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 말은 곧 부모님 온전히 있는 집에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었다는 말이었겠죠. 저 소개해주겠다고 자기 집 데려갔을 때 저를 반대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어머니 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별로였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처음부터 좀 무리하다 싶은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친정엄마 없다는 거 듣고 나서는 엄마 없어서 배운 게 있겠냐는 소리를 하신 게 특히 기억에 남네요. 기분이 살짝 나빴지만 아들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 하실 수도 있는 말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도망가라는 힌트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도 도망 못 가고 결혼까지 한 바보 호거가 바로 저지만요. 친정엄마가 안 계신다며? 아유, 그럼 어째? 여자는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 결혼 준비 혼자 잘할 수 있겠니? 네, 결혼 준비랄 게 뭐 대단한 게 있나요? 잘 모르겠는 건 현우 씨랑 잘 상의해서 할게요. 어머니한테도 물어보면 되죠. 그래. 그럼 내가 천성 너를 많이 도와줘야겠구나. 딸은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 너 혼자 크느라 뭘 제대로 배웠으려나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신다기보다 자꾸 본인이 제 친정엄마 노릇을 하며 간섭을 하시려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가 안쓰러워 그런다 생각했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선을 넘을 때도 가끔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그래도 종잣돈을 꽤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8천만 원 정도였고 모자라는 건 아빠가 도움을 주시기로 했어요. 하지만 동갑내긴 남자친구 직장 다닌 지 고작 3년 차라 모은 돈이 정말 없었어요. 대체 뭘 믿고 저에게 결혼하자 큰 소리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이 수중에 3천 정도였고 시댁에서 집을 지원해줄 만큼은 안 되지만 5천 정도를 지원해줄 테니 전셋집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방이라 집값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세를 얻으려면 수중에 2억 정도는 있어야 했고요. 둘이 모은 돈을 전부 집 구하는 데만 쓸 수는 없어서 결국 친정 도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자란 전셋값은 전부 친정에 보태주셨어요. 아빠가 집을 아예 사주겠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그것만은 제가 싫었습니다. 나중에 정 힘들어서 도움을 받는다면 몰라도 처음부터 친정에 기대서 하는 건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 걸 시댁에서 당연하게 여길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집 문제 해결되고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를 부르시길래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 혹시 가진 돈이 하나 얼마나 되니? 내가 정확히 알아야 너희 결혼 준비를 돕지 않겠어? 집은 전세 얻기로 했다고 들었다만 거기 혹시 대출 낀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대출 안 끼고요. 다행히 친정아빠도 모자란 돈 다 도와주셨어요. 결혼 준비 어머니가 따로 신경 써주실 건 없어요. 식장이란 다른 건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다른 건 아니고 네가 엄마가 안 계셔서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것 같아 풀렀어. 근데 너 예단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예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고받는 게 형식적이긴 하다마는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서 말이다. 네 아버지랑 상의해서 결혼 전에 준비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관여 안 할 테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러면서 친척들을 목록하고 예단 목록 쪽은 종이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저는 예단을 생략할 생각은 아니었고 현금으로 간소하게 할 생각이었지만 어머니가 적어주신 목록은 제가 생각한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비 남편에게 말해봤자 공연히 마음만 상할 듯 싶어 아빠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는 그냥 해달라는 대로 맞춰주자고 하셨습니다. 그 댁에서도 돈을 5천만 원 해주는데 아마 쉬운 돈은 아니었을 거라면서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대로 친척 일가까지 전부 예단 봉투 드렸고 한복에 운수저에 이불까지. 그 집에서는 첫 결혼 때 받은 것일 텐데도 다 해드렸습니다. 결혼 과정이야 다들 크고 작은 문제를 겪고 싸우기도 한다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서운한 거 결혼해서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해서 남의 집 식구가 온전히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저를 딸같이 생각하시겠다며 저에게 연락도 자주 하셨고 저희 신혼집에도 정말 자주 드나드셨습니다. 게다가
미혼인 시누이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일이 꽤나 자주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막내라서 시댁에 신경 쓸 일이 크게 없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집에만 오면 제 살림살이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 해온 가구나 가전은 물론이고 제 화장품이며 옷이며 가방이며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관심이 제 물건을 탐내는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여자들끼리는 안 입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구경하면서 서로 바꾸기도 하고 주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제가 잘 안 쓰는 것들을 어머니나 시녀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시면 제 옷방에 함부로 들어가셔서 제가 새로 산 것이 있거나 못 보던 물건을 보고는 자기도 갖고 싶다는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 새로 산 거니?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얼마 주고 샀니? 아, 가정들은 들어 그런가? 너무 고급스럽구나. 놔두면 잘 입겠다. 그렇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사달라는 소리인고 다 알아들었던 저는 너무 비싼 게 아니면 따로 사다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제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좋아해서 모으고 있는 머플러였습니다. 제가 머플러 모으는 걸 좋아해서 명품 브랜드도 그렇고 중저가 백화점 브랜드도 색깔별로 모아놓은 것이 꽤 많은데요. 아무리 많아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머플러가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먼저 집에 와 있던 남편에게 물어봤었죠. 여보, 당신 혹시 내 머플러 못 봤어? 내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있는 거 분명 봤는데 어디로 간 거지? 혹시 파란무늬 머플러 말하는 거야? 아까 어머니가 잠깐 들리셨는데 가실 때 목 시리다고 하시면서 하나 들어오고 가시겠다고 하더라? 그게 당신이 찾는 건가 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참, 며느리 물건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막 가져가셔도 되는 거야? 그거 내가 아끼는 거 당신도 알 거 아니야. 내가 다른 거 가져가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게 마음에 든다면서 꼭 그걸 가져가시겠다고 하잖아. 다른 거 가져가시고 똑같은 거 다음에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막무가내신데 어떡해. 이미 목에 두르고 계신 걸 풀을 수도 없잖아. 솔직히 그때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엄연히 제 물건이잖아요.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그런 건 미리 말하고 빌리는 게 예의인 거 아닌가요? 게다가 마음에 든다며 고집까지 부리셨으니 그걸 저한테 다시 돌려주실 일도 없었고요. 다음에 어머니 만났더니 제 머플러를 아주 당당하게 두르고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뭔가를 사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때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시댁에 갈 때 좋은 옷, 좋은 가방을 들기보다는 가급적 추리하게 가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제 물건 탐내실까 봐서요.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어머니가 간혹 집에 오시면 제 가방을 보시고 달라며 조르신다거나 맞지도 않은 제 옷을 마구 입어서 늘어나게 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찌나 자주 오시는지 심지어 자고 가실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좀 커트를 해주면 좋으련만 하필 효자 남편이라 자기 엄마 좋아하는 귀여운 막내 아들이라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절대 못하는 사람이었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나는 우리 막내 아들 내가 편하고 좋구나. 부모 모시는 자식은 따로 있다는데 나는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랑 살아야겠다. 이런 무서운 소리까지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런 말할 때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어넘겼지만 자꾸 그러시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신가 하고 걱정까지 될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큰아주버님과 형님네는 제가 봤을 때 어머니와 별로 유대관계가 없이 삽니다. 남편에게 들은 거지만 큰형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해주신 것도 하나도 없었고 저 결혼할 때 5천만 원 해주신 걸로
형님이 좀 마음이 상하셨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 형제끼리 돈 모을 일 있어 제가 의논을 하려고 전화를 드리면 큰형님은 차갑게 말씀하시며 어머니와의 관계에 손을 긋곤 하셨습니다. 형님, 이번 어머니 생신은 어쩔까요? 같이 돈 모아서 어머니 옷 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어머니는 다 같이 식사하셨으면 하시던데 제가 적당한 곳으로 예약할까요? 아휴, 생신은 무슨 동서.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앞으로 그런가. 적당히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어머니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동서도 적당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더 이상 연락을 따로 드리는 게 어려웠습니다. 큰형님이 그러시니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저는 남편이 막내라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와 아주버님이 그리 살가운 부자관계가 아니었고 우리 남편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 괜스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건지. 어머니는 큰 아주버님네 장남 노릇을 크게 기대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는 어머니가 거의 제 집 드나들듯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예쁘고 저를 도와준다고 하시는 거지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남편과도 참 많이도 싸웠어요.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너무 많아서 제가 남편과 사이가 본격적으로 틀어지게 된 사건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첫 아이 낳고 돌 때쯤 되었을 때였나 봅니다. 비혼주의자라고 말하고 다니던 신우이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우이 예비 남편도 넉넉한 처지가 아니라 둘이 집을 얻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신우이를 남부럽지 않게 시집을 보내고 싶으셨던 건지 그때 저희 부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직접 말하면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걸 예상하셨던가 봐요. 남편만 불러 둘이 착당 모의를 하고는 남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누나 말이야. 결혼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좀 필요한가 봐. 어머니는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하시더라. 나도 돈 100만 원은 할 생각이었어. 근데 아가씨는 돈이 정말 없는 거야. 그래도 직장 생활이 몇 년인데 결혼할 때 쓸 돈이 없다는 거야? 아, 나도 모르겠다. 엄마랑 생활비를 쓰느라 시중에 목돈은 없는가 봐. 우리가 돈 100만 원만 보태준다고 될 일이 아니야. 우리 결혼할 때는 어머니가 그래도 5천 원 해주셨잖아. 근데 누나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엄마가 지금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 어머니는 우리 결혼할 때 해준 돈을 다시 좀 받았으면 하시더라고. 뜬금없이 우리 결혼할 때 주신 돈을 돌려달라니요. 너무 황당했던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이 우리한테 잠깐 맡긴 돈이었던 거야. 결혼할 때 보태 쓰시려고 주신 돈이잖아. 근데 집 마련할 때 보탠 돈을 이제 와서 도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돼? 1, 2천도 아니고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당장에 내놓으라고. 우리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따로 모은 돈 없어? 집을 빼서 달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에서 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 누나랑 어머니 정말 웃긴다. 아니 이제 와서 우리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을 도로 토해놓으라니. 그럴 거면 이 집 빼서 돌려드리고 나랑 깔끔하게 이혼해. 그랬더니 남편 놈이 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당신 참 속물이다. 우리 형 결혼할 때는 한 푼도 없이 시작했어. 그래도 나 결혼한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5천만 원이나 마련해 주신 거야. 사실 그 돈 내가 어머니한테 매달 갖다 드린 돈으로 엄마가 어렵게 모아주시기도 한 거고. 우리는 지금 살만하잖아. 5천을 다 주지는 못해도 우리 여윳돈 있는 걸로 최대한 드리는데 뭐가 어렵다 그래? 그런 논리면 우리 아빠가 보태주신 돈도 나중에 돌려드려야 되겠네.
우리 아빠 너는 언제 돌려드릴까? 억지 좀 부리지 마. 그게 당신 겨우랑 같아. 장인어른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잖아. 아무튼 이미 어머니랑은 얘기 끝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마련해봐. 엄마는 집까지 팔고 작은 아파트로 옮길 생각도 하시더라. 남편은 이미 어머니와 얘기를 끝냈다며 저에게 무작정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사고 싶은 아파트를 매입할 목표가 있었던지라 그 돈을 주고 내면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며칠을 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 너 왜 그리 연락이 없어? 네 신랑이 너한테 연락 올 거라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다. 그래, 생각은 좀 해봤니? 언제까지 돈 넣어줄 수 있는지 기다리고 있다, 어? 어머니,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거 어떻게 바로 드려요? 어머니가 그 돈 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 계획이 다 틀어지게 생겼다고요. 너 설마 그 돈이 네 거라고 생각한 거냐? 어쨌거나 너희는 그 돈 덕분에 탈출 없이 시작해서 이제 자리 잡은 거 아니냐? 그 돈 없다고 너희가 당장 길거리 나앉는다니. 더는 못 기다리겠으니까 며칠 안에 내 계좌로 넣어놔. 네 시누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데 결혼하면서 피찬치 하라 그럴 순 없다. 알겠니? 어머니 성화에 저는 요구한 5천만 원을 겨우 맞춰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뭘 받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 주는 일도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친정아빠에게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저는 결혼할 때 내가 모은 돈과 우리 친정아빠가 보태주신 돈만으로 결혼한 셈이었죠. 제 생각이지만 꼭 신의 결혼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돌려달라고 했을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일 있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왕래도 하기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누이와 같이 사는 집을 빼고 작은 집으로 옮기셨고 저에게 받아간 돈과 집 판 돈을 모아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주셨고요. 시누이는 그 덕에 처음부터 대출을 조금 낀 작은 아파트에 입주해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받는 건 어머니나 시누이나 남편이나 저에게 고만 따른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일로 마음고생을 하도 해서인지 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게 너무 싫어 아이 셋돌 지나자마자 바로 복직해버렸고요. 아이도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이와 같이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제가 돈을 계속 벌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시누이가 결혼하고 나서 완전 시어머니 바라기가 되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아예 시모집에서 자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저와 시댁 가는 일로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 혼자 가면 제가 기분 나쁠 것도 없죠. 문제는 꼭 시댁에 가면서 저를 끌고 가려니 싸움이 되었고요. 이번 주에는 준서 데리고 가서 자고 올까? 일요일에 같이 밖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무슨 잠까지 자고 오려고 해? 자고 오려면 당신 혼자 가. 애 데리고 가면 짐도 많고 힘들어. 잠은 집에서 잘게. 엄마 혼자 너나도 없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이럴 때 당신이 먼저 전화도 좀 줄이고 자주 가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아빠는 혼자 계셔도 잘만 지내셔. 그렇게 걱정되면 이참에 아예 짐 싸서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살지 그래. 안 말릴 테니까 그렇게 해. 당신 진짜 말 재수없게 한다. 처음에 안 그러더니 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무슨 못할 짓이라도 했어. 암튼 가려면 당신 혼자 가. 나는 앞으로 꼭 가야 하는 날 말고는 드나들 생각 없어.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늘 남편과의 대화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자기 엄마 집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혼자 계신 우리 친정아빠에게는 평소 전화 한 통도 할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자기 부모한테 잘하면 마누라 부모에게도 잘한다고요? 그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효자는 지 부모한테나 효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셀프 효도 외치면서 시모와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네요. 뭐랄까,
부부 사이가 되게 건조하고 메마른 관계가 되더군요. 같이 살면서도 저는 언제나 혼자인 기분이 들었고 아이에게 신경 쓰는 건 오직 나 혼자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때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복직하고 나서 1년도 안 되었을 때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친정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건데요. 평소에 지병도 없으셨고 건강관리를 잘해오시던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언제까지 건강하게 계실 줄만 알았던 아빠였는데 그렇게 빨리 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친정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동안 정신없이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틈틈이 주변 정리를 해놓으셨던 분이어서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유산과 집을 정리하는데 세금 내고 상속 문제 정리하고 나니 제가 10억이 넘는 돈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과 다른 유체동산은 제외한 금액이었고요. 남편은 아빠가 저한테 남긴 재산을 대놓고 궁금해했습니다. 아빠 살던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된 아파트였지만 워낙 위치가 좋아 지금도 시세가 상당히 있기에 아마 그건 알고 있었겠죠. 장례 끝나고 바쁜 저한테 도와주겠다며 넌지시 말을 건네더군요. 장인어른 재산 정리는 다 한 거야? 살던 아파트 시세가 엄청나던데 그 집 팔 건지 궁금하네. 나도 당신 상속재산은 알 권리 있는 거 알지? 같이 상의해서 우리 재테크 좀 해보자. 나 사실 차도 좀 바꾸고 싶거든? 혹시 현금이 얼마나 되는 거야? 무슨 알 권리? 상속재산은 당신하고 상관없을 텐데? 아빠 살던 집은 리모델링해서 전세 넣을 거야. 당분간은 처분할 생각 없어. 세금 문제도 지금 너무 골치 아파서 말이야. 우리 저 어차피 이사해야 하는데 아파트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거 살 생각이야. 집은 어차피 내 명의로 할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랑 나랑 출퇴근하기 편한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 그럼 이번에 입주 시작한 주상복합 어때? 40평대가 정말 잘 빠졌던데. 나중에 싣고 늘 생각하면 아예 처음부터 40평대가 좋을 것 같은데. 새 식구밖에 없는데 40평대? 글쎄, 일단 집을 몇 군데 보고 나서 결정해야겠네. 집 보러 갈 때 같이 가자. 어머니도 같이 가면 좋고. 뭐 일단 장인어른 재산은 당신을 믿을 테니 알아서 잘 처리해. 당신이 믿고 말고 할 때 어딨어. 당신이 물려받을 재산도 아닌데. 아이고 참. 당신 왜 그래? 당신이 물려받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인 거지. 우리가 남이야? 그런 말 하면 나 진짜 섭섭해. 남편은 제가 상속받을 유산이 많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저는 둘째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식구 늘어날 일도 없는데 무슨 식구 많아져서 집 좋아질 걱정까지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 그리 되는 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니 저는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고요. 어차피 상속받은 아빠 재산은 남편에게 나눠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차를 뽑아달라느니 헛소리하는 것도 다 흘려들었고요. 사고 싶으면 자기가 번 돈으로 사야죠. 결혼해서 지금까지 저한테 월급을 고스란히 다 갖다 준 적도 없는 인간이 저딴 소리를 하니 정말 속물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이사갈 날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아파트를 알아보느라 여념이 없었고 그중 몇 군데는 남편과 같이 가서 집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은 남편이 퇴짜를 놓기도 했고 남편이 마음에 든다는 곳은 제가 퇴짜를 놓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역세권 48평 노열층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신축이나 다름없었고 직장 출퇴근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적당한 아파트였습니다. 마침 공실이라 우리 집이 빠질 때 딱 맞춰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빠 재산을 상속받은 일이며 아파트를 매매한 일이며 이 모든 게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 귀에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엄마 바라기인 남편이 어느 정도는 얘기했을 거라
짐작만 할 뿐이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사 갈 집 명의는 공동명의인 거지? 결혼해서 이렇게 빨리 내 집 마련한 건 다 네 남편 너 아니겠니? 너 진짜 남편 하나는 잘 만났구나. 이런 개떡같은 말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남편 덕이 아니라 돌아가신 저희 친정아빠 덕이죠. 남편은 솔직히 말해 손 안 대고 코 푼 거 아닌가요? 결혼할 때 보탠 돈 그대로 제가 돌려드렸으니까 남편 더 들어간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어머니가 똑바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집은 공동명의 안 할 거고요. 이미 제 명의로 계약했어요. 요즘 세상에 단독명의로 하면 손해인 거 몰라? 나중에 팔 거 생각해서 공동명의로 해야 세금 혜택도 볼 거 아니냐. 넌 똑똑한 저분이 있는 대로 다 하면서 그런 거 모르니? 뭐 어쨌거나 나중에는 등기 칠 때 공동명의로 돌려라. 어머니, 그럴 생각 없어요. 명예 문제는 저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어머니 말을 잘라버렸음에도 어머니는 미련을 못 버리시겠는지 이사 들어가는 날까지 남편을 통해 저를 들볶으셨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해드리면 안 돼? 그까짓 명의가 뭐가 중요하다고 고집을 부려.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싫다는 거 솔직히 나 기분 더러운 거 알아. 그 부지간에도 명의랑 재산 문제는 정확하게 하랬어. 두루뭉실하게 했다가 나중에 골치 아프기 싫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남편은 서운해하다 못해 은근히 화를 냈지만 제가 워낙 강경하게 나가니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호까지 합세 어찌나 유난을 떠는지 누가 보면 자기네 집인 줄 알았을 겁니다. 이사하고 나서 짐 정리도 안 된 집에 시어머니와 같이 말도 없이 쳐들어와서는 이방저방 다니며 제 살림살이를 헤집어 놓는 것도 모자라 이상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올게 정말 좋겠다. 새 아파트라 그런지 48평이고 60평은 되어 보이던걸. 이런 집에서 새 식구만 살긴 너무 넓겠어. 두 세대가 살기 딱 좋은 집이네. 그 말 듣고서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맞장구를 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구나. 엄마는 낡은 집이라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여기는 안방에 화장실이나 옷방이 다 딸려 있어서 너무 좋네. 다른 방도 안방처럼 널찍한 게 침대를 2개나도 남아 돌겠다 얘. 엄마, 그냥 이참에 올케네랑 살림 합치지 그래. 언제까지 엄마 혼자 살 수도 없는데 넓은 집 이사 온 김에 같이 살면 좋잖아. 엄마 언제 이왕 쓰면 딱일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남편 놈까지 합세해서는 나중에 식구들 늘어날 거 생각해서 내가 이 집으로 계약하자고 한 거야. 엄마랑 같이 살긴 딱이지 뭐. 셋이 꿍짝이야 어찌나 잘 맞는지. 집주인은 저인데 객 식구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길래 제가 찬물을 좀 끼얹어 줬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없어요. 둘째도 낳을 생각 없고요. 큰아주버님도 있는데 왜 막내 며느리인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해요? 그러다가 어머니 아주 젊으시잖아요. 혼자 밥도 잘해 드시고 누가 수발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같이 살겠어요? 그랬더니 셋 다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와 신호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합가하면 무조건 이혼이라고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대답은 잘하길래 같이 살자고 조르는 건 더 이상 없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몇 달이 되지도 않아 제 뚜껑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네요. 저는 그 사건으로 시댁에 질려 이혼을 결정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합가한다는 걸 싫다는 걸 알고는 작전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걸로 말입니다. 주말에 쉬고 있는데 시댁에 자러 갔던 남편이 시모아같이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옷가방을 잔뜩 싸가지고 온 겁니다. 무슨 영문인가 해서 물었죠.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네 짐가방은 다 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니 대신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니 집 누수가 생겨서 이번에 죄다 뜯어내고 공사를 좀 하기로 했어. 내부를 아예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서 말인데 여보,
어머니 우리 집에 당분간 좀 계시면 안 될까? 뭐, 갑자기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야? 제 생각에 공사는 구실이고 합가수순을 밟기 위해 수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나 걸린다는데 한 일주일이면 되겠어? 갑자기 이러면 나 불편하잖아. 어머니도 불편하실 거야. 그러자 어머니가 옆에서 환한 얼굴로 날벼락 같은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들 집에서 불편할 게 뭐 있니? 하나도 불편할 거 없다. 너 시어미가 곤란한 상황인데도 같이 있는데 그리 싫으니? 이번에 집수리하면 아예 새를 줘버리고 같이 합칠 생각도 하고 있어. 너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을 거 아니야. 내가 애도 봐줄 테니까 몇 년만 같이 살아보자. 집수리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같이 살자니요. 제 예상대로 집수리는 핑계였고 내 집에 밀고 들어올 생각이었던 거죠. 내가 문간방을 쓸 수는 없지 않겠니?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잖아. 너도 그런 경우는 있는 사람일 거 아니니? 안방을 좀 비워주렴. 내가 화장실도 새벽에 자주 가니까 아무래도 내가 안방을 쓰는 게 너희도 편할 거야. 어머니 말을 듣고 절로 뒷목을 손으로 부여잡게 되더군요. 제가 눈 감고 화를 참고 있는 걸 보면서도 남편은 허둥지둥 어머니 집을 안방으로 들여놓기 바빴습니다. 여기서 시모가 집에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안 나갈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행동을 일단 저지했습니다. 잠깐! 누구 맘대로 짐을 옮겨? 여기 내 집이야. 나한테 말도 없이 할까? 정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전에도 말한 거 기억나지? 합가하면 바로 이혼하겠다고 한 거. 나 빈말한 거 아니거든. 당장 어머니 모시고 나가줄래? 어머니는 제가 이혼이란 말을 하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면서 아들이 큰 집으로 이사 갔는데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지. 나는 네가 먼저 같이 살다고 할 줄 알았다.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같이 살면 이혼. 너 대체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그따위 말을 입에 함부로 담니?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고작 같이 사는 문제로 이혼하자는 게 할 소리야? 엄마가 같이 살면서 우리 도와주신다는 거잖아. 더 편하게 살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딱 10년만 같이 살아보자. 10년 같은 소리 하네. 어머니랑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랑 결혼은 어찌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당신이 나가서 어머니랑 편하게 살아. 왜 나한테 같이 사는 걸 강요해? 당신의 큰형은 뭐하고 시누이는 뭐하는데 막내 며느리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난 분명 말했어. 같이 살면 이혼이야. 내 집에서 객식구 2명이 살게 할 순 없으니까 당장 나가줘.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고. 당신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며. 원하는 대로 해. 이혼해 줄 테니까.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본 건 또 처음이었네요. 저도 그날은 하도 화가 나서 정신줄을 놓고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서슬퍼런 제 기세에 놀려 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도로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얼마 뒤 시누이에게 전화가 빗발치더군요. 아마 급한 대로 시누이에게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20통이 넘게 오는 전화 한 통도 안 받았어요. 남편 말대로 너무 사랑하는 그 두 모자가 같이 살게 해주고 싶어 저는 이혼을 결심했네요. 남편은 고 저를 설득하기보다는 거의 무력다짐으로 나오길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자기도 열받는지 이혼해주겠다 큰 소리 치더군요. 소송이혼도 알아봤지만 저는 가급적 협의 이혼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한테 위자료를 요구하길래 하도 기가 막혀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소송하겠다고 하고 위자료는 제가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재빠르게 변호사 만나 상담도 했고요. 요즘에는 시모와의 갈등도 증거만 있으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남편과 싸우면서 녹음해 놓은 것들과 일기로 꼼꼼히 기록해 놓은 것들이 증거자료로 인정된다는 거 다른 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내 재산도 노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합의 이혼은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이혼 소송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집에서 쫓아내버렸고요.
소장 받고 나서는 저에게 다시 하치자는 말도 안 하고 어떻게든 제 돈을 조금이라도 떼어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 시점부터 철저히 계산해서 남편이 들인 돈, 벌어온 돈 정확히 분할했습니다. 양육비도 매달 지급받기로 했고요. 따지고 보면 결국 남편은 본전도 못 잡고 거의 가진 돈 없이 저와 이혼한 셈입니다. 상속재산은 재산 분할에서 제외된다는 걸 몰랐는지 나중에 억울하다며 울기까지 하더군요. 어쨌든 이혼하고 새로 이사한 집에서 살다가 1년 후 이사 나왔습니다. 직접 꼭지에서 팔고 아빠가 살던 집으로 들어와 살고 있어요. 이혼의 상처니 뭐니 저한테는 그런 말도 사칩니다. 아이 키우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상자를 곱씹을 여유조차 없네요. 양육비는 꼬박꼬박 입금받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 지키면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긴 하지만 이혼의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이혼 사연은 몇 개 이혼하신 분들에 비하면 비교적 순한 맛인가요? 그래도 저 같은 사회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겐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사연이라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이 데리고 열심히 살라고 격려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